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과학적 연구 방법의 실험법 중에서 실험실 실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실 실험은 실험실 안에서 연구자가 검증을 하기 위한 변인을 매니플레이션, 즉 조작하여 피험자로 하여금 그 실험실 상황에 그대로 적용되어 줄 수 있게끔 세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험실 실험은 장점이라고 하면 독립변인 이외의 모든 가외 변인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장점이에요. 종속변인에서 나타난 현상이 독립변인의 효과 때문이라고 추론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즉 독립변인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종속변인과 독립변인 간의 인과관계를 추론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목표 설정 실험을 한 예로 보면 무선 배치를 통해서 다른 가외 변인을 우선 통제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독립 변인이 조작된 것이 아니라 분류 변인, 남자, 여자라고 하는 분류 변인이라면 인과관계의 추론이 매우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독립변인을 조작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단지 남자와 여자라는 분류 변인만 가지고는 인과관계를 추론하기 힘들지요. 내향성, 외향성에 따른 목표 설정 효과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내향성과 외향성이 바로 독립변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목표 설정이라는 종속변인 이 내향성이라는 것과 외향성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험을 통해서 검증을 하는 것이에요. 전반적으로 실험실 실험은 내적 타당도가 높지만 그 인위성으로 인해서, 즉 매니플레이션이라고 하는 조작을 하기 때문에 외적 타당도는 좀 낮다라고 볼 수 있죠. 이 얘기는 바로 이제 일반화 가능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또 인위적인 실험실에서의 독립 변인의 효과를 보기 때문에 실제 장면에서는 효과가 있어도 실험실에서는 효과가 적게, 없게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독립 변인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험실 상황과 또 실제 상황이라는 것은 모든 가외 변인들이 다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독립 변인만의 효과는 볼 수가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실험실 실험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장 실험은 실험실이 아닌 현장에서 실험을 한다는 측면이 그 실험실 실험과는 구분돼요. 독립변인을 조작한다는 측면에서 현장 연구와는 차이가 있다라고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현장 실험에서는 조작을 할 수는 없잖아요. 매니플레이션 하기는 힘들죠. 단지 어떤 변인을 세팅한다라는 그런 상황은 만들 수 있지만 실험실에서처럼 완전히 조작된 상황은 만들 수 없다라는 거죠. 과연 그러면 그런 현장 실험에서도 과연 인과성의 추론이 가능한가? 그 얘기는 바로 다른 변인들이 체계적으로 어떤 추돌 사고의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를 배제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다른 변인들이 다 똑같이 영향을 미친다라고 했을 때
그 하나 새로운 변인의 추가를 가지고 만약에 어떤 결과가 달라졌다면 그 새로운 변인 하나가 추가된 것이 바로 그런 결과를 낳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과관계의 추론도 사실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외적 타당도는 높고 현장에 유용한 것들을 연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인과성 추론에도 큰 무리는 없다. 세팅이 잘 된 경우에 그렇다는 얘기고요. 단점으로는 변인의 조작이나 통제가 실험실 실험보다는 엄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과성 추론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실험실 방법을 사용하는 것의 가장 큰 장점이라는 것은 바로 인과관계를 추론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심리검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또 심리검사법이라는 것도 한 학기 강좌 과목으로 우리가 배우게 되는 내용이죠. 심리검사와 관련해서는 우리 심리학 분야만의 아주 특별한 과목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전공 분야에서는 이 심리검사법이라는 것 자체가 아예 없으니까 우리 심리학과만의 전형적인 강좌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심리검사법이 바로 우리 심리학을 전공한 학생들만의 가장 특징적인 전공 분야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검사법이라는 것은 많이 사용하고 있죠. 최근 들어오면서 더더욱 많이 사용을 해요. 여러분들도 학교 다닐 때 지능, 적성 검사 같은 것들은 아마 학교에서도 많이 실시를 해서 여러분들도 다 경험을 가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 외에도 흥미도 검사, 태도와 관련된 내용들, 성격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게 바로 심리검사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심리검사법을 활용하는 목적은 바로 개인차를 규명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개인 간의 차이를 밝혀내기 위해서 우리가 심리검사법을 사용하고 있다. 물론 심리검사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검사 자체가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실하게 보증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실용성을 갖춘 검사를 개발해야 된다는 측면입니다. 즉 검사를 하는데 너무 비용이 비싸서 아무나 그렇게 쉽게 받을 수 없다라면 그거는 좀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물론 검사를 개발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긴 해요. 하지만 어떻게든 많은 사람들이 그 검사를 이용할 수 있게끔 실용성을 갖춘 검사를 개발해야 된다는 거, 그 제작해서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서 실시를 하고 해석할 수 있을 때 그 결과를 수용하는 것이다. 아마 7월 초인가 공기업에서 신입사원 선발하는 과정에서 그 검사를 실시하는 그 여러 가지 다양한 심리 검사겠죠. 그래서 종합 적성 검사 같은 것들을 실시하는데 아마 거의 11,000명이가가 그 신입사원이 지원을 했나 봐요. 그래서 그 실시를 했는데 그 여러 그 강의실이 그 검사 그 실이 필요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많은 강의실에서 그 11,000명의 응시자들이 시험을 보는데 그 시험장마다 동일하게 검사 시간을 정확하게 맞추지 못하고 조금 차이가 났다라는 부분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그 검사에 응시한 사람들이 어떤 시험장에서는 10분 더
시간을 줬다는, 뭐 5분 더 시간을 줬다, 우리는 빨리 끝났다, 뭐 이런 항의를 해서 그 시험 자체를 다 무효화하고 재시험을 보는 그런 문제가 발생됐다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표준화된 절차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마 워낙 많은 인원이 응시하다 보니까 시험장마다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 철저히 하지 못한 거죠.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검사의 기본적인 특성은 측정 대상이라는 것은 바로 인간의 행동이나 모든 가능한 행동을 측정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심리학에서 사실은 측정하려고 하는 대상은 우리 사람과 관련된 여러 가지 다양한 심리적인 그런 특성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특정 가능한 형태로 개념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 작업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모든 것을 다 측정할 수 있다라고는 할 수 없죠. 표준화된 조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시사항, 검사 시간, 실시 환경, 통계 방법 이런 것들이 적용되는 게 다 표준화된 조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고, 또 채점에도 규칙이 있어서 수량화하는데 필요한 기준과 채점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을 해야 되고요. 이는 검사자가 달라도 동일한 대상으로 실시하여 동일한 반응을 보였다면 동일한 검사 점수를 획득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 심리검사는 최근 들어오면서 점점 더 많은 기관, 많은 기업, 많은 공기업, 뭐 다양한 조직에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심리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특히 관심 있게 공부를 집중적으로 잘 하셔야 되는 그런 분야라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그 검사 관련된 심리 검사 주식회사라는 게 생길 정도로 이 검사를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이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조직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 국내 조직 컨설팅 하는 기업들, 그런 어떤 검사 대행하는 그런 기업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요. 뭐 대표적인 어세스타, 뭐 ORP 연구소 이런 데가 바로 심리 검사를 활용해서 많은 조직에 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는 거죠. 뭐 최근엔 출판사인 학지사에서도 심리검사 연구소를 별도로 구성해서 그런 검사를 개발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이 분야에 뛰어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심리검사라는 것이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될 요건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심리검사가 갖추어야 할 요건, 이 부분은 반드시 여러분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적합성을 지니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은 그 검사가 무슨 검사냐가 야에 따라서 그걸 제대로 측정하는지, 정말 타당한 측정 도구라고 할 수 있는지를 말해주는 타당도가 확실하게 검증돼야 되고요. 또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바로 신뢰도와 관련된 거예요.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측정을 하더라도 일관되게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6개월 전에 지능검사를 받았는데 6개월 후에 지능검사를 받으니까 그 결과가 뭐 지능이 확 높아졌다, 확 낮아졌다, 이런 결과가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동일한 사람이 실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게 바로 신뢰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타당도에도 여러 가지 타당도가 있고 신뢰도에도 여러 가지 신뢰도가 있죠. 다 그 심리검사법에서 배우고 우리가
연구 방법론에서도 다 배우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실성이 있어야 한다. 즉 경제성과 함께 적용 범위가 넓어야 된다. 특정 일부에 국한된 검사는 뭐 그렇게 활용 범위가 넓지 않기 때문에 검사 비용도 비쌀 것이고 많은 사람이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검사가 되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활용성 자체가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적용 범위가 넓어야 된다. 객관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검사 실시와 결과 해석이 결국은 다 표준화되어 있어야 하고, 물론 이 분야에 공부를 많이 한 뭐 석사 이상의 사람이 적어도 이런 검사 실시에 또 해석에 자격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검사를 개발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그 검사 개발한 것을 가지고 실시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사례 연구법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도 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케이스 스타디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죠. 사례 연구법은 과거 중심적인 연구 방법이다. 과거 중심적인 연구 방법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개인의 성장 사례사, 특히 뭐 초중고등학교 시절에 학교 생활하면서 어떤 특징적인 행동이나 활동을 했는지 뭐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례사 연구는 개인이 기억하는 과거에 대한 사건이나 기록을 분석하고 재구성해서 이루어진다. 회고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부정확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의 주관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게 또 좀 제한된 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장점이라고 한다면 결과를 바탕으로 실험이나 체계적 관찰을 위한 정보를 한다. 즉 이러한 사례 연구법을 통해서 수집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실험할 때 또는 관찰을 하기 위해서 어떤 기본적인 기초자료를 활용을 한다는 거예요. 단점은 역시 개인의 주관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 수집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고, 실생활의 예를 많이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 그런 있었던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케이스 히스토리, 뭐 케이스 스타디라고 하는 그런 내용 분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연구 방법적인 종류들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아주 대표적인 방법들, 특히 우리 조직 심리학에서 활용하는 방법들을 살펴본 건데요. 물론 연구 방법에는 지금 얘기하지 않은 것 이외에도 더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심리학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이 대표적인 방법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료를 분석할 때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그런 자료 분석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제 첫 번째가 바로 변인의 종류, 베리어블이라고 얘기하는 변인은 과연 뭘 얘기하는지, 이거는 이 내용은 통계학에서도 공부를 하고요. 연구 방법론에서도 다 공부를 하신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변인의 종류에는 몇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우선 연속 변인이냐 불연속 변인이냐를 가지고 구분을 합니다. 연속 변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의된 눈금 범위 내에서 무한히 많은 값을 취할 수 있는 변인이다. 즉 한도 끝도 없는 거죠. 끝이 없어요. 무한정 늘어날 수 있는 거예요. 뭐 대표적인 게 이제 나이, 시간, 길이 이런 것들입니다. 물론 나이는 우리 사람의 수명이라는 건 한정되어 있지만 뭐 나이는 계속 더 늘어날 수 있는 거니까요. 시간 마찬가지고 길이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불연속 변이다라고 하는 것은 정의된 범위 내에서 유한한 값을 취할 수 있는 변인이다. 이거는 뭐 분류할 때 쓰는 변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성별, 남자, 여자, 그죠? 딱 구분하는 변인을 얘기하는 거죠. 인종, 뭐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 이런 식으로 자녀 수, 뭐 물론 자녀 수도 많이 낳는 사람이 있지만 한정되잖아요. 그죠? 무한히 자녀를 낳을 수는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구분하는 것 중에 요거는 좀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은 양적 변인과 질적 변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양적 변인은 변인의 값이 숫자의 수치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변인이에요. 즉 숫자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나이도 그렇죠, 시간도 그렇죠. 그죠? 숫자를 가지고 숫자 그 자체가 의미를 띠고 있는 변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역시 나이, 시간 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변인 자체가 수치적인 의미를 갖지 않아요. 이것 또한 그냥 구분할 때, 범주 나눌 때 불연속 변인과 같은 특성을 갖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성별, 인종 이런 것들이 질적 변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양적 변인과 질적 변인.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심리학에서 연구할 때 항상 사용하는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독립변인은 뭐예요? 다른 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 변인으로서 실험 연구에서 연구자가 조작을 하는 변인이다. 연구자에 의해서 조작된, manipulated 된 변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manipulated variable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영향을 미치는 원인 변인이다라는 거고, 종속 변인은 다른 변인의 영향을 받는 결과 변인이다. 그러니까 독립 변인의 영향을 받는 결과 변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험 연구에서 보통 측정된 변인이 바로 종속 변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예언 변인과 준거 변인인데, 이 예언 변인과 준거 변인은 우리 조직 심리학 또는 산업 심리학에서 이런 식의 변인 분류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언 변인이라는 것은 그 변인의 값을 알면 다른 변인의 값을 예언할 수 있는 변인, 예측 변인, 예언 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변인의 값이 뭐다라고 한다면 다른 변인도 이 정도는 나올 것이다 라고 예언할 수 있는 변인이에요. 준거 변인은 다른 변인의 값에 의해서 그 변인의 값이 예언된 변인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관계하고 어떻게 보면 거의 유사한 관계를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명칭을 예언변인과 준거변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주로 우리가 산업심리학 분야와 조직심리학 분야에서만 이런 예언변인과 준거변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요. 다른 심리학 분야에서는 거의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이라는 용어를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언 변인과 증거 변인은 우리 조직심리학과 산업심리학 분야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구분은 딱 정해놓은 것은 없어요. 뭐는 독립변인으로, 뭐는 종속변인으로만 규정 짓는다라는 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어떤 변인이라도 연구자의 관심에 따라서 독립변인도 될 수 있고 종속변인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X가 Y에 미치는 효과, X가 Y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했을 때 그 X는 독립변인이고 Y는 종속변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X와 Y가 바뀔 수도 있어요.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영향을 받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X는 무조건 독립변인으로만, Y는 무조건 종속변인으로만 봐야 된다라는 규정은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인과관계를 추론할 수 있는 실험실 연구에서는 독립변인이나 종속변인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지만 주로 상관 연구에서는 예언변인과 증거변인이라는 용어가 사용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제 주로 이 상관 연구라는 게 바로 예를 들면 뭐 신입사원 뽑을 때 우리가 어떤 검사를 하는데 그 검사에서 성격의 어떤 측면을 보는지, 그게 하나의 예언변인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 성격의 어떤 뭐 성실성, 뭐 진실성, 이런 것들은 나중에 뭐 어떤 뭐 지각을 하지 않는다, 뭐 결석을 하지 않는다, 이런 거에 예측변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언변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과를 많이 낼 것이다라는 건 증거변인이고, 그 성과를 많이 낼 수 있는데 영향을 미치는 그런 변인들은 예언변인이 되는 거죠. 상관관계가 높게 나오면 그게 바로 예측이 제대로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관 연구에서는 주로 예언변인과 증거변인이라는 용어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심리학 분야 중에서도 이런 상관 연구는 바로 이 산업심리학과 조직심리학에서 많은 그 연구를 하게 되고, 그것이 또 실제 현장에 많이 쓰이고 있는 거죠. 하지만 다른 심리학 분야에서는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이 더 주된 목적이 되기 때문에 독립변인이나 종속변인이라고 언급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변인의 측정 수준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 심리학을 한 사람들은 이 변인의 측정 수준, 그걸 척도라고 얘기합니다. 스케일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요. 통계학을 하는 데서도, 연구 방법론에서도 다 공부를 하잖아요. 이 척도라는 것을 왜 잘 알아야 하냐 하면은, 이 척도에 따라서, 어떤 척도냐에 따라서 통계적인 분석 방법이 다 다르게 적용되어지기 때문에 이 척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척도라는 것은 바로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뭘 재는 자, 한 변인상의 값의 정도를 평가하는 도구다라고 했지만, 뭐 길이를 재는 자도 척도고, 무게를 재는 저울도 척도고, 지능을 재는 지능 검사도 척도로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척도. 어느 수준에서 측정이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척도의 종류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에 따라서 적용할 수 있는 통계 분석 방법도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통계학이 꽤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들을 많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꼭 어렵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또 단순한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통계학에서는 그 평균과 표준 편차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래서 평균과 표준 편차로부터 모든 측정치들의 기본적인 값이 산출되고 그 산출되어진 평균과 표준 편차를 가지고 다 통계 분석에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척도에는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명명 척도라고 하는 노미널 스케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상을 일정한 범주로만 구분시켜주는 척도다. 즉 구분만 할 수 있어요. 딱딱 나누어주는, 구분해주는 남자, 여자, 뭐 성별, 인종, 뭐 주소지, 서울, 부산, 대구, 뭐 대전, 광주 이런 것들이 다 명명 척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명 척도의 수준으로만 측정될 수 있는 변인을 명명 변인이라고 한다. 같다 다르다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크다, 뭐 한 대상의 값이 다른 대상의 2배가 된다는 등의 얘기는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뭐 남자가 여자보다 2배나 뭐 더 커 이런 얘기는 아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크기를 가지고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 게 바로 명명척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지 그냥 서로 구분해 주는 거, 이게 바로 명명척도고요. 그 다음에 서열척도예요. 이 서열척도까지도 뭐 여러분들 다 쉽게 구분할 수 있을 거예요. 오디널 스케일이라고 하죠. 어떤 차원에 따라서 순서를 지어주는 순서 등수를 매기는 거예요. 1등과 2등, 뭐 프로야구 팀의 순위 이런 것들이 다 서열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뭐 미스코리아 진선미, 그죠? 이런 것들 다 서열 척도예요. 서열 척도는 그 서로 다른 대상 간의 양의 비교는 가능하지만, 그렇잖아요. 양의 비교. 1등이 2등보다 더 잘한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얼마나 더 잘했고 못했고는 얘기할 수 없어요. 얼마나 더 큰지 작은지에 대한 평가는 불가능하다. 1등이 3등보다 더 잘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얼마나 더 잘한지는 얘기할 수 없어요. 그것만 가지고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등간 척도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등간 척도와 비율 척도가 나오는데, 여기서부터는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꼼꼼하게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등간 척도는 인터벌 스케일이라고 하는데요. 원래 정확한 표현으로는 등현 간격 척도다라고 해서 같아 보이는, 간격이 동일해 보이는 것처럼 만들어진 척도라는 거예요. 대상을 어떤 차원에 따라서 크기를 정해주는 척도다. 척도 간의 간격이 동일한 척도를 얘기한다. 온도, 그죠? 0도, 1도, 뭐 영하 1도, 그 간격은 다 동일하죠. 국어 성적, 뭐 1점, 2점 하는 그 점수 간의 그 점수도 다 간격은 동일해요. 근데 절대 0점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절대 0점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등간 척도는 두 대상 간의 양적 비교나 크기에 대한 정보까지는 제공하지만 비율적인 정보를 제공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명심을 해야 됩니다. 즉 절대 0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죠? 어떤 절대 0점을 기준으로 해서 10점, 20점 이렇게 되어 있으면 비율적인 부분도 얘기할 수 있는데, 국어 성적을 가지고
뭐 50점 받은 사람이 100점 받은 사람보다 2배 못한다 뭐 라고 얘기하는 건 잘못된 얘기예요. 단지 그냥 100점 받은 사람이 50점 받은 사람보다 50점 더 잘했다라는 거 얘기는 할 수 있지만 2배 더 잘했다라는 얘기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얼마만큼의 양적 비교나 크기에 대한 정보까지는 제공하는데 몇 배 더라는 얘기는 할 수 없어요. 등간 척도는. 근데 그것이 가능한 게 바로 비율 척도예요. 레이시오 스케일이라고 하는 차원에 따라서 크기를 정해주며 척도 단위들 간의 간격이 동일한 데다가 절대 0점이 있는 척도다. 절대 0점이 있다. 길이 절대 0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몸무게도 마찬가지예요. 40kg인 사람이 80kg인 사람보다 2배 더 가볍다. 그러니까 즉 80kg인 사람이 40kg인 사람보다 몸무게가 더 2배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 0점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비율적인 이야기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등간 척도하고 비율 척도가 조금 헷갈리는 수도 있어요. 절대 0점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를 가지고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배 더 잘했다 못했다 이런 2배 더는 비율 척도를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등간 척도는 단지 어느 정도 더 잘했다 못했다만 할 수 있고 몇 배 더라는 비율적인 언급은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이 변인의 가장 특징적이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척도의 종류, 변인의 종류, 여러분들이 척도 4가지는 아주 반드시 딱 머릿속에 개념을 넣고 계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변인상의 점수 분포의 특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한 변인상의 점수 분포의 특성. 자료 분석할 때 이것도 이제 이 내용은 바로 통계학에서 얘기하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통계학 처음 배울 때 주로 이제 이 내용들을 우리가 배우기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막 그 측정을 해서 측정 데이터들을 쭉 모아요. 그 자료를 요약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100사람, 200사람 샘플 표본 수가 막 200개, 300개 되면 그 개별적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받은 점수만 가지고 뭘 얘기할 수는 없죠. 그 사람들 받은 점수를 다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그게 이제 자료를 요약하는 것이다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측정한 점수들의 분포를 대표해주는 하나의 값을 중앙 집중치라고 얘기한다. Central Tendency라고 얘기하는데 심리학에서 주로 사용하는 척도는 등간 척도가 가장 많아요. 등간 척도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중앙 집중치는 바로 평균이다라는 겁니다. 평균, mean이라고 얘기하는 평균이에요. 이 평균이라는 게 그래서 근데 여러분이 평균만 가지고는 또 정확한 비교 분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평균만을 가지고서는 점수들이 얼마나 서로 흩어져 있는지를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평균은 동일한데 분포, 즉 흩어져 있는 정도가 다르면 그건 다른 집단이에요. 서로 다른 집단의 특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점수들이 서로 흩어져 있는 정도를 변산성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우리가 분산이다 라고 얘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바로 이제 표준 편차와 별량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등간 척도에서 주로 사용하는 변상성의 측정치라는 것은 바로 표준 편차와 별량이에요. 이것이 기본적인 통계학에서 얘기하는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측정치의 대표적인 중앙 집중 경향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균, 표준 편차, 별량, 요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모든 우리가 논문을 보면 다 우선 기본적으로 분석할 때 이 값들을 다 산출해냅니다. 그래서 평균과 표준 편차를 알고 있고 그러면 점수들의 분포가 정규 분포와 비슷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정규 분포의 원리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추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정규 분포, 그죠? 정규 분포. 우리가 보통 이렇게 종을 엎어놓은 듯한, 이게 갑자기 이렇게, 이건 잘못된 부분이네. 정규 분포는 이렇게 종 모양을 하고 있는 걸 얘기하죠. 그죠? 종 모양을 쫙 하고 있는, 이게 이제 정규 분포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규 분포는 또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것도 통계학에서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되는 내용인데, 뭐 여기서 그렇게 깊이 있는 얘기까지 하기는 힘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변인 간의 관계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 상관계수라는 말을 굉장히 용어를 많이 씁니다. 두 변인 간의 관계의 강도 및 관계의 방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통계치다. 그걸 상관계수라고 얘기합니다. 상관계수라는 것은 바로 아까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했죠. 두 변인 간에 상관이 있다 없다. 하지만 어느 것이 원인이 되고 결과가 되는지는 알 수 없어요. 상관계수의 특징은 상관계수 값은 항상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까지. 정적 상관과 부적 상관입니다. 마이너스 값이 나오면 부적 상관이에요. 역상관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상관계수를 자승하면 설명 별량이 얻어지는데, 그 설명 별량이라는 것은 중거 변인의 전체 별량 중에 예언 변인의 값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것도 잘 생각해 보시면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아까 우리가 앞에서 중거 변인이라는 게 어떤 결과적으로 나타난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생산성이라는 그 중거 변인이 있을 때 그 생산성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뭐 운동 능력과 그다음에 집중력 뭐 이런 것들이 좋아야 된다. 예를 들면 기술적인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시력도 좋아야 된다. 그러면 뭐 그 세 가지 중에서 그 각각의 뭐 시력과 생산성, 뭐 운동 능력과 생산성, 그렇게 예를 들어서 두 가지 그 각각의 상관을 냈다고 쳐요. 둘 다 영향은 미쳐, 상관이 있어요. 근데 그 값을 제곱한 값을 가지고 설명 별량을 산출해내면 그 두 변인이 생산성에 서로 얼마 정도씩 예측을 해주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별량 중에 뭐 예언 변인의 값으로, 즉 운동 능력이 생산성을 뭐 한 35% 설명하고, 그다음에 시력이라는 것이 생산성의 뭐 20%를 설명해 줄 수 있다. 그 정도로 서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을 설명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지만 인과관계의 추론은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정말 시력이 좋다고 시력이 좋기 때문에 생산성이 좋은 건지, 뭐 생산성이 높으니까 시력도 좋은 건지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단지 둘 간의 상관이 높다라고 본 거예요. 마지막으로 연구에서의 윤리적인 문제라는 것은 뭐 이거는
우리 심리학 모든 분야에 다 공통적이고 다 적용되는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심리학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분야의 연구에서 다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전 동의에 관한 권리. 어떤 연구에 참여시킬 때는 그 피험자에게 사전 동의를 항상 받아야 돼요. 그리고 사생활 보장에 대한 권리, 그리고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그다음에 기만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실험법을 활용할 때 매니플레이션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피험자를 속이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피험자의 그 랜덤 조건에 따라서 그 피험자가 만약에 무조건 무슨 독립변인의 어떤 점수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이 있다면 그 피험자가 그 집단에 할당됐으면 무조건 높은 점수를 받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어떤 수행을 시키고 과제 수행을 시키고 그 실제 컴퓨터에서 과제 수행을 했는 것이 그 사람의 진짜 실력과는 상관없이 무조건 높은 점수가 나오게끔 결과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낮은 점수로 집단에 속한 사람은 무조건 검사를 하고 나면 낮은 점수를 받게끔 돼 있어요. 그 사람은 난 이거 잘할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자기가 점수를 못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매니플레이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매니플레이션을 하고 나면 사후 설명이라는 것을 해줘야 됩니다. 불가피하게 그런 매니플레이션을 하게 되었다면 디브리핑, 그래서 모든 실험이 끝나고 나왔을 때 그 사람에게 사실은 이 검사가 당신의 진짜 실력하고는 전혀 상관없다. 무조건 당신은 못하는 조건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바로 우리 심리학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연구에서의 윤리적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과학적 연구 방법의 뒷부분까지 쭉 살펴봤는데 꽤 내용이 별로 그렇게 많진 않았지만 설명이 좀 길어진 부분이 있는데요.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수업을 들으면서 또 이해가 안 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꼭 질문을 해 주시고요. 나중에 또 이제 통계학을 공부하거나 연구 방법론을 공부하게 되면 더 상세한 내용은 거기서 공부를 하시면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정도로 해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